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타협버스가 높은 인기에 힘입어 지방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지자체와 캐릭터 사용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타협버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 지난해 서울시 어린이 대공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는 암 환자를 위한 대체의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의 타협버스 인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협버스를 타기 위해서 타협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장에 택시를 타고 가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타협버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직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타협버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타협버스 어떤 버스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함께 보셨을 텐데요. 예. 지난 2010년 8월부터 EBS에서 방영하고 있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네, 저희 서울시와 EBS 그리고 주식회사 아이코닉스가 함께 협약을 맺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5시 15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꼬마버스 이름이 타요고요. 예. 서울 도심에 이제 버스로 이 친구가 이제 활약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고요. 예. 아이들이 사실 일상에서 이제 매일 보고 또 직접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을 캐릭터화해서 그런지 굉장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등장인물은 타요, 로기, 라니, 가니. 예. 그리고 또 이제 2층 시티투어 버스 나오는데 그런 시투, 예. 택시는 누리 이런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협버스가 색깔도 4가지가 있고 네. 그 색깔별로 운행 구간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4가지 이제 캐릭터가 사실 저희가 그 간선, 지선 이렇게 시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이제 개념으로 역시 캐릭터도 정해져 있고요. 네. 이제 타요는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제 파란색 간선 버스. 그래서 시 외곽하고 도심을 좀 운행하는 그런 버스고요. 현재 370번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기는 초록이, 그래서 이제 초록버스인데요. 간선버스하고 이제 지하철을 연계하는 지선버스고요. 2016번이 운행이 되고 있고요. 노란버스라 그래서 노랑이, 그래서 라니. 예. 이제 노란색 순환버스. 이거는 이제 지역 내를 좀 순환 운행하는 그런 셔틀버스 개념이고요. 2211번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 각 이름에 맞춰서 색깔은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이제 간이라 그래서 빨간 버스인데요. 네. 얘는 이제 수도권하고 도심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입니다. 그래서 네. 빨간이, 간이 이렇게 해서 9401번이고요. 4가지 색깔의 캐릭터와 타협버스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협버스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애초에 타협버스가 누구 아이디어였는가를 놓고도 말들이 많았는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타협버스를 처음에 만든 건 2010년 8월이니까 이제 전 시장님 계실 때 하신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타협버스를 캐릭터화 되어 있는 타협버스를 현재 실제 버스에 적용을 해서 이걸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입힌 건 네. 박원수 시장님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인기가 이렇게 높은데 좀 연장 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당초에는 그 3월 26일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어서 네. 이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한 달간 그 4대의 캐릭터 버스를 운행을 하기로 했다가 네. 워낙 시민들 또 어린이들 반응이 뜨거워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100대까지 증편을 하면서 네. 그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좀 연장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또 타협버스를 타려고 택시까지 타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 시민청에 가면은 꼬마버스 타요를 쉽게 볼 수 있다고요? 네, 어제부터 저희 이제 시민청에 오시면 그 지하 1층에 시티 갤러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꼬마버스 타요 모형을 저희가 전시를 해놓고 네. 또 거기서 이제 기념 사진도 찍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앞에는 그 함께 지킨 뭐 교통 약속, 네. 함께 늘 유토피아라는 그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한 어린이들 작품, 전시 작품도 좀 같이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4가지 그 타요버스하고 로기, 라니, 가니 이 버스를 직접 어린이들이 이 색도 칠하고 만들어서 이제 종이로 되어 있어서 접어가지고 만들면 버스가 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협버스 얘기는 좀 그만하고 얼마 전에 민원 접수 시스템이죠. 응답소를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이 응답소가 모바일 웹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된다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시민들께서 서울시에 관련돼서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어디로 이 의견을 좀 내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의 민원에 좀 빠르게 응답하고 또 제안에 답하겠다. 그래서 응답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로 통합된 민원 접수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네. 지난 3월 5일부터 지금 본격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하루 평균 한 730여 건 정도 의견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요? 네, 매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민원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답변도 해드리고 또 이게 민원이 접수됐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또 어떤 처리가 됐다. 이렇게 3단계 과정으로 나눠서 그 이제 민원을 제기하신 시민분께 또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시민 반응도 좋은데요. 이제 한 가지 그 아쉬운 게 컴퓨터 앞에서만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워낙에 이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많으셔서 모바일 기기 종류 상관없이 저희 이제 핸드폰에서 바로 인터넷 폰이 되면 어디서나 바로 이제 민원 제안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PC 버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일단 응답소를 검색하시는 게 제일 쉬우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주소를 외우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서울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전자민원 응답소라고 이 메뉴 상단에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모바일 버전은 역시 이제 휴대전화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응답소를 검색해서 접속하셔도 되고요. 역시 모바일 서울 웹의 m.서울.go.kr을 통해서도 응답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서울시의 그 다양한 행사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요즘 프렌데디라고 해가지고 친구 같은 아빠 열풍이 대단한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친구 같은 아빠를 꿈꾸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친구 같은 아빠를 이제 신조어로 프렌데디라고 부르는데요. 네. 육아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아빠들이셔서 아버님들이 육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그 지식을 쌓으실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부터 다가오는 12월까지 그래서 매월 격주 목요일에 특히 이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고요. 이게 이제 시청역 10번 출구에 위치해 있어서 시청역 주변 도심에 계시는 회사원 아버님들 오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용은 저희가 점심을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안 돼서 5,000원, 점심값으로 5,000원 내시면 누구나 참여에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도 시민청에서 볼만한 행사 또 전시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저희 시민청에 여기 도심에 나오셨을 때 한번 들려주시면 언제나 이제 볼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보실 수 있는 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부터 에코 서울 도시 생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러스터로 6분이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 작품을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27일까지 저희 시민청 문 여는 0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보실 수 있고요. 시민청 갤러리에 오시면 또 이 작가들이 계속 계시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과 또 숨겨진 이야기까지 들려주니까요. 자녀들 함께 오셔도 좋고 연인과 함께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모난 미술관을 운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지하 2층 또 시민플라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네 분의 이제 작가분들이 사각형 모서리 역할로 전시의 유의를 찾는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각 캠퍼스 안에 다른 색깔의 그림들이 좀 있는 그런 네모난 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는 없고 언제나 오시면 좀 보실 수 있어서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시민청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책로나 공원 곳곳으로 사람들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 현장 소식 담아왔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지난해 문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31일 서울시 최초의 반려견 놀이터로 개장하고 시범 운영되다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지난 3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송부용 주무관입니다. 이곳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소유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구이문 주차장 옆에 위치한 약 한 230여 평의 규모로 중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처음 생긴 거는 2012년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신설되면서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희망서울 정책 박람회 시민 제안으로 채택돼가지고 선정 과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연 형태 그대로 관리하는 쪽으로 조성을 하게 된 것이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 처음 개장하다 보니까 바닥이 진흙탕으로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강아지도 그렇고 견주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마사토로 좀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좀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잔디가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잔디는 미생물이 오염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마사토로 일부 정리했고 수도 일부도 설치한 상태입니다. 예, 반려견 놀이터 시민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출 시 모든 종류의 개는 목줄과 같은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을 희망하게 되고 그러한 의견이 모여서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모든 개들이 다 입장할 수 있습니까? 시민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지만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나 소유자 단독으로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할 때 반려견의 이름과 수, 견주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몇 가지를 확인하는데요. 그 후 중소형견과 대형견인지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놀이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관리자 왕영진 씨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시고요. 등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이쪽인가요? 아니, 이렇게 못 이쪽인가요? 보겠어요. 아, 예. 등록번호, 예, 확인됐습니다.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사항은 몇 가지 있는데요. 견주분이 13세 이상이셔야 되시고요. 배변 목투, 목줄 지참해 주시고요. 사나운 견, 질병이 있다거나 발정이 있다거나 하는 견들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등록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시면 등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알맞는 거 선택해 주셔가지고 칩으로 하시거나 목걸이 하시거나 외장 칩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3가지 중에 한 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방가 불쾌한 행동 삼가해 주시고요. 놀이터에서는 흡연을 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애견이 이제 가족의 일원이다 보니까 나와서 즐기시는 거는 상당히 저희도 보기 좋고 다만 분변 처리를 꼭 견주분들이 해주셨으면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사항 들어봤는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먼저 초록색 철제 울타리가 개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또한 놀이터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광진구 보건소의 협조로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요. 또한 토양 기생충 검사는 1년에 2번 할 계획입니다. 예, 반려견 놀이터가 넓이는 어느 정도 돼요? 예,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약 200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평 정도. 그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 시범 운영되는 동안 5,100여 마리의 반려견과 7천여 명의 견주가 놀이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약 60마리, 주말은 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신나게 뛰어노는 개와 함께 견주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들 직접 만나서 소감 들어봤습니다. 동물병원 왔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만 키우니까 강아지들이 옆에 오면 싫어해요. 그래서 가면 애완들 노는 데가 있다고 가보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일부러 와봤어요. 처음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 걔가 제가 너무 좋아해요. 잘 놀잖아요. 집에서만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시간 나면 오는 편이에요. 저도 운동돼서 좋고요. 강아지도 너무 신나게 잘 놀고 가니까 좋아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얘네도 가만히 있으면은 친구랑 못 놀고 하는데 여기서 와서는 친구랑 놀 줄도 알고 혼자 지내다가 그런 거. 아무래도 한강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있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여기 훨씬 낫죠. 오는 애들은 꾸준하게 와요. 이렇게 몇 시간씩 있다 가잖아요. 여기는 줄을 안 매고 풀러놓으니까 놀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 매면 그냥 사람 옆에만 일정한 간격으로만 다니잖아. 근데 막 뛰고 싶고 이러는데도 안 되잖아. 그 여건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뛰어놀고 애들이 행복해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이군요. 네,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반려견 놀이터 이용을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의 약 92%가 만족한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날씨가 화창한 주말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과 함께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반려견 놀이터가 위치한 광진구 구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과 또 멀리에서부터 일부러 찾는 시민들의 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운영되는데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개장합니다. 하지만 우천시와 동절기에는 반려견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문을 닫는데요. 또한 어린이 대공원 구이문 주차장에 위치해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실 경우 편리하지만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은 만큼 조금 혼잡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다면 좋겠군요. 네, 이곳을 이용하는 반려인들에게는 개를 키운다는 공통점 하나로 견주들끼리 다양한 정보와 공감을 얻는 곳이자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만큼 개장을 안 하는 날과 또 서울시에 한 곳밖에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도 필요할 텐데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송부용 주무관입니다. 작년에 반려견 놀이터를 해달라는 시민 의견이 많아서 시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라매 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70% 가까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동물원이 있다 보니까 입장이 불가해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출입구도 동물원 쪽으로 못 들어가게 따로 일부러 만들어서 반려견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또 제공한 것이고 광진구에 있는 분만 오는 게 아니고 먼 데서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연차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현장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월요일 하루만 쉰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방문하는 시민들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겠어요. 네,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끗하고 또 질서 있게 놀이터를 이용해야겠는데요. 또한 산책 전 우리 반려견이 예방접종을 언제 했는지 짚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봄철을 맞아 서울시에서는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이번 달까지는 5천 원으로 접종이 가능한데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의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의 난치병 암, 초기에 발견하면은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진행이 오래된 뒤에는 쉽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의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암 환자를 위한 대체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에 오늘 오전 8시부터 초미세먼지주의보 예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2시간 이상 유지하고 있어서 초미세먼지주의보 예비 단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여자 보육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동 양육시설 원장이 보육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 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아동 양육시설 원장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의 아동 양육시설에서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며 13살짜리 보육생을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최근 4년 동안 10대 보육생 1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연남동에 사는 78살 서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안 60제곱미터와 내부 집기 등이 타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부싸움을 하던 서 씨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고덕동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한 동이 불에 타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장지동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4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건강 상담실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대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의 이진수 전문의께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암 어떻게 치료를 해왔었죠? 네, 기존 의학적 치료의 주요 방법에는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외에 보조적인 의료를 보완 대체의학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암에 있어서 보완 대체의학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대중적인 편입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수술요법이나 방사선 그리고 항암 치료의 한계로 인해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암 환자들의 보완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네. 네, 세계적으로는 대략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의 암 환자가 보완 대체의학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완 대체요법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보고에 따르면 대략 80% 이상의 환자가 보완 대체요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는 양방병원뿐만 아니라 양안방 협진병원 그리고 한방병원 등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검증되고 또 부작용이 없다고 인정되는 요법들을 중심으로 기존 의학적 치료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대체의학적 방법들이 모두 검증을 받거나 또 치료에 있어서 표준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건강상 위험은 물론이고요. 필요 없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병원과 의료진을 꼼꼼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암 환자들이 만약 보완 대체요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그 방법이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 또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기존의 의학적 치료법을 배제하거나 이내 반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시고요.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보완대체요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 사실 암 환자들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보완대체요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안 알아보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먹어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암 환자들은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텐데 대체의학에서는 어떤 음식 섭취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나요? 네, 암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식사법이 있고 또 나쁜 식사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붉은 고기류나 가공육류의 섭취가 많으면 대장암과 직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유방암의 경우에는 과체중이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 중에 본인이 과체중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과체중이라면 적절한 운동이나 칼로리 제한으로 체중 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네, 또 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건강기능식품으로 필요한 일부 영양소를 섭취하기보다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네, 또 일반적으로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을 설명드리자면 가공육류나 인스턴트 음식은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으시고요. 또 매 끼니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또 환자들이 유기농 식품을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발암 물질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긴 하지만 꼭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앞서 유방암 환자 경우에 이제 과체중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방암 환자들 보면은 아무래도 체중이 좀 과체중인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처음 진단받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고요. 암이 진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이 빠지기 때문에 후기에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하셔야 되는 면이 있고요. 이제 일반 건강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과체중이 유방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암 환자 가운데는 한방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죠? 네, 사실 요새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한약 복용을 위해서 내원하는 경우에 병원 측에서 한약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내원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한약이 항암 치료와 병행한 경우에 오히려 항암 치료 효과가 상승하고 또 부작용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논문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미국의 유명 암센터에서는 한약과 항암을 병행한 그런 수조원 규모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요. 이런 양방에서 한약을 왜 이렇게 병행 투여를 거리끼냐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의학의 발전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되는 과정이 한약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포실험, 동물실험, 그리고 임상시험을 거쳐서 개발되지만 한약은 자연의학으로 수천 년 전부터 사실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온 의학입니다. 따라서 양방의 입장에서 보면 한약이 검증이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병행 투여가 거리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약과 항암의 병행 치료에 좋은 결과가 많은 논문으로 증명되고 있고 또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항암 치료가 100%의 치료율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한약을 적극적인 대체의학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도중에 앞서 그 암 환자 식이요법 말씀을 하셨는데 5107번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몸 여러 장기에 전이된 암 환자는 어떤 식이요법을 하면 좋을까요? 약간 좀 광범 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 장기에 전이된 암 환자는 어떤 식이요법이 좋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암에 전이된 부위에 따라서 더 좋은 식이요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암에 좋은 식이요법을 유지하시되 암이 진행이 되면 자꾸 체중이 빠지거나 아니면 식사량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이요법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하기보다는 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식이요법을 하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아니, 그런 것도 좋고요. 그 한약재 가운데 항암 효과가 많이 알려진 약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약재로는 강황이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는 약재 중 하나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을 제거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대체의학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재 중 하나는 상기생입니다. 이는 한의학적으로는 부인병에 효과가 있고 또 강황과 마찬가지로 어혈을 제거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사지 말단의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기생은 미슬토 주사로 개발되어 암 환자에게 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온나무 이것도 대표적인 항암 효과가 밝혀져 있는 약재인데요. 한의학 명으로는 건칠, 칠묵비로 불리고 이 역시도 어혈을 제거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백화사설초, 인삼, 포공형, 황기, 상엽 등등 실험상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약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료진 처방 없이 혼자서 집에서 복용하신다 하신다면 안전성이 검증된 약재를 꼭 구하셔야 되고요. 또 하루 3g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은 용량으로 묽게 달여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효과 약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황이 그 카레 원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카레의 주 성분이고요. 그중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암이 침이나 뜸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침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의 암 치료의 표준이 되는 지침서인 NCCN 가이드라인에도 암성 통증의 조절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대체의학 중 하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런 암성 통증뿐만 아니라 구토나 소화불량 또는 두통, 기력 저하 등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뜸치료 경우에는 온열요법 중 하나로 암성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암 환자는 한의학적으로 냉증에 허증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따라서 간접적으로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과정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감염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는 것은 안전할 수 있지만 환자가 임의로 혼자 뜸을 뜬다.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도 부근 해상에서 350명이 탄 여객선이 현재 침몰 중이라고 합니다. 선체의 90% 정도가 기울어서 헬리콥터가 구조 중이라고 하는데요. 탑승한 승객들은 지금 객실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객선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은 추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헬기로 5명을 구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상담실 오늘은 암 환자 대체요법에 대해서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919번으로 들어온 문자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암 선고를 받고 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1차 항암 치료는 끝났고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는데 암은 10년 동안 두고 봐야 완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대체의학을 알아볼까 합니다. 위를 잘라서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시골 어머니께서는 홍삼이 좋다면서 홍삼을 권하시는데 또 누구는 위에 부담이 된다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요? 저에게도 침이나 뜸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 내용인데요. 위를 잘라내신 만큼 음식을 좀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는 음식물을 잘게 갈아주는 믹서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 수술 후에는 이런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단은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초기에는 평소 먹던 양보다 식사량이 많이 줄게 되는데요. 식사량을 소화 상태에 따라서 천천히 증가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6개월까지를 그 전의 체중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은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식사를 하시되 하루 한 6~8회 정도로 식사를 나눠서 하시거나 아니면 간식을 중간중간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위암 수술을 한 경우에 여러모로 좋지 않는데요. 위암 수술을 하면 위와 소장 사이에 괄약근 기능이 소실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평소보다 빨리 내려가게 돼서 설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국물이 있는 음식은 이런 거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더욱 잘 유발할 수가 있고 또 포만감도 빨리 주기 때문에 국물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은 홍삼이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될지 여쭤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인삼을 여러 번 찌고 말린 것이 홍삼인데요. 즉 홍삼은 인삼의 효과도 약화시키고 또 부작용도 약화시킨 대체 약물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삼은 일부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이 밝혀진 바가 있지만 사실 인삼이 임상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된 연구들을 보면 인삼 단독은 아니고요. 인삼이 포함된 처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인삼만을 복용한다고 해서 항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인삼보다 효과가 적은 홍삼은 더 그렇겠죠. 또 한의학적으로 홍삼이 환자의 상태에 도움이 될지는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환자한테 홍삼이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홍삼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분은 또 침이나 뜸이 도움이 될지도 물어보셨는데. 네, 위암 수술 후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소화불량, 설사, 기력 저하 같은 수술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침이나 뜸 치료는 이런 부작용을 완화시키는데 일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때문에 고생을 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침뜸 치료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문자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4173번. 갑상선암이 전이돼 폐암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PG가 58에서 85로 올랐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네, 사실 갑상선 암은 대부분 유두상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전이가 잘 되지 않는 암이 대부분인데요. 일단은 환자분의 조직 타입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드물게 폐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 상황에 맞는 치료가 어떤 것인지 일단 표준 치료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것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대체요법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57번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강황을 한 티스푼씩 밥을 지을 때 넣어서 먹으면서 한 티스푼씩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암에 도움이 되는지요? 앞서 강황 말씀은 하셨죠? 네. 밥 지을 때 넣어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될까요?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너무 많은 용량을 쓰지 않는 것이 좋아서요. 밥에 그 정도 섞어서 드시는 거는 장기간 복용하시면 어느 정도의 항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인데요. 4111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체력이 약해서 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요법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약 같은 걸 먹으면 오히려 암을 키우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아무래도 체력이 약하면 수술이 어렵겠죠? 네, 물론입니다. 요즘에는 내시경 수술처럼 좀 더 간단한 방법의 수술도 많이 개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령이거나 체력이 약하거나 또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수술 후 회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보약을 함부로 먹는 거 위험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보약이 암을 키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속설입니다.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가 없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받지 않거나 또는 치료 중에도 내성이 생기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약이 암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암이 스스로 크는 것이죠. 지금 상담 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체력이 약해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하지 않으면 암은 진행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힘들지 않은 표적 치료제 등의 항암제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많은 보조약물들이 개발되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체요법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이 다음의 차선책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1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버지께서 간암 말기 판정 받으셨습니다. 평생 즐겨하시던 술도 끊고 치료 의지는 있지만 전이가 많이 돼서 병원에서도 수술은 어렵겠다고 합니다. 주위에 보면 대체요법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병원에서는 진통제 처방만 받고 있는데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좋을까요? 어디서 보니까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게 있던데 그건 어떤가요? 이분처럼 이렇게 전이가 많이 돼서 병원에서도 수술이 어렵다고 하는 분한테도 대체요법이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말기암이라고 하면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대체요법의 효과도 제한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요법 같은 경우는 컨디션을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통증 조절이나 식사 섭취의 어려움, 복수, 기력 저하 등의 대체요법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생존율에 있어서도 당연히 컨디션이 좋은 환자가 나쁜 환자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기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체요법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고주파 온열 치료가 뭡니까? 네, 고주파 온열 치료는 고주파를 통해서 인체 심부에 열을 가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대체요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술 치료나 방사선 치료처럼 종양을 직접 걷어내거나 종양 부위에 직접 방사선을 쐬서 암을 죽인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암 환자들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냉증이라고 말하는, 즉 쉽게 말하면 손발이나 복부가 차가워지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이런 고주파 온열 치료나 복부에 뜸을 뜨는 방식의 대체요법은 암 환자의 이런 특성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환자들이 열 치료 후에 컨디션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의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4명 수수료면 얼마가 더 이익인데요.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생각이었기에 6개월 내 이용 고객 중 76%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사로 참 좋은 여행을 뽑아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대리점 수수료가 없는 참 좋은 여행.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헤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